끝까지 갈 것 같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6% 하락했습니다. 뭐 당연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뭐 충격적인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추락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6% 갤럽 조사에 오늘 발표에 하락을 해서 80에서 74가 되었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74%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갤럽 74, 그 다음에 리얼미터 74.6, 이건 이틀 전이죠. 이랬는데요. 경향적으로 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지난주부터 사정에 착수하고 최저임금을 관철시키고 한마디로 전방위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고 탈원전을 위한 기존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왜 지지율이 이렇게 대폭 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자기를 지금쯤에 되돌아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제가 왜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정권 보고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아니 뉴스 브리핑을 하고 평론을 하는 사람이 말을 듣거나 안 듣거나는 알아서 할 문제고,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그 말을 계속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망하는 정권이니 말할 것도 없다고 하면 제가 뭘 갖고 평론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이제 스타트고요. 야권의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머지않은 시기에 50%까지 추락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다른 정권과는 달리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은 50이 되고 40이 돼도 그래도 버틸 여러 번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마치 지지율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지지율 관리에 감성 코드와 소통, 협치라는 부분을 섞어서, 사실이 아니죠. 협치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 지금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외형적인 부분을 빌어서 지지율을 유지해 갈 수 있다고 자신하다가 한번 떨어져 버리면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국정 동력이 순식간에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적을 할 부분은요. 청와대가 그저께 대통령과 야당, 4야당의 대표들을 만나는 부분에서 보도된 자료 내용에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나가서 기다렸다, 또 환담 내용에서 뭐가 있었다, 반려견 위한 어떤 선물을 줬다, 아주 세세한, 즉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모처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탈원전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산하거나 외고에 관한 문제라든지 왜 송영무를 임명하느냐는 문제라든지 또 애초에 만나는 목적이 미국 방문, 그리고 G20 방문, 그리고 그 이후에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그리고 앞으로 환율 조작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야당 대표는 최근에 이렇게 전방위로 가해지고 있는 사정정국 속에서 한마디로 국민의당은 문준영 제보 조작으로 코를 끼고 한국당은 송준표 대표 대법원 판결로, 또 더 나아가서 바른정당은 황영철 조사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정이나 적폐청산이 제도적으로 그것이 바로잡아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신의 반대하는 야당 세력이나 전 정권 세력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대통령의 국가의 이 국정과제의 목표 1번이 적폐청산으로 전 정권 처벌하고 보복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 문 대통령은 이 여러가지 시국 현안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꺼렸고, 본인이 말을 안 하면 야당 대표들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드러나 마나 한 이야기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대하는 데서 있었던 일일이 소박하고 아주 낮춤 자세를 보였고 소탈한 행보를 보였다라고 청와대에서 나가는 보도 자료에
한마디로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기자들은 그걸 받아듣기 바빴습니다. 누구도 사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에서 본질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특히 미국 가고 G20 가서 베를린 선언을 하고 더 나아가서 또 남북 회담을 제안을 하고 전시작전권을 해소한다 어쩐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야당 대표들이 한 번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았을 건데 그런 문제조차도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팥이 빠진, 앙코 빠진 팥빵처럼 된 그런 회담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신문 한 면에 일면에 보도를 하는 언론의 태도들이나 본질적인 내용은 보도자료에 넣지 않고 비본질적인 서로의 화기애애한 장면이나 소탈한 행동에 대해서만 대서특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최저임금 많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어떤 반응도 4% 올라서 16%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내려갔냐 하는 부분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1등, 인사, 즉 송영무 문제겠죠. 2등, 원전 3등, 과거사 보복정치 4등, 독단적, 일반적, 편파적 4등, 정규직 양산, 공무원 늘리는 거 5등, 그리고 친북 성향 6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8, 국민의당 5 정도였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조작 사건 이후에 5%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고요. 바른정당 또한 허구헌날 이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10% 언저리였어요. 자, 이렇게 된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또 여러가지 실정이 이번 대선과 탄핵을 지배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른정당은 자기 노선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지지율이 높다고 정권에 한마디로 보조를 맞추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날 유일하게 적대적인 야당의 대표로 간 사람이 이해운 대표인데 청와대 회동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물론 안 그래도 당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바른정당이 가서는 제가 볼 때 바른정당의 미래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또한요. 청와대를 안 갔다면 사드나 또 대북 대화 제안이나 전시작전권 때문에 안 간다고 하고 개개야지 1대1로 해주면 갈 건데 다른 4명하고 같이는 못하겠다 해서 토라진 것처럼 비추어서 수해 현장에 간 부분은요. 제가 봐도 그건 적절치 못했다. 가면 싫은 소리 해야 홍준표 다울 건데 앞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하고 왔다가 또 찍힐까봐 그냥 아예 안 가고 수해 현장이나 가서 밖에서 좀 뭐라 하자 이렇게 생각한지 모른대요. 또 수해 현장에 갔을 때 홍준표 대표의 무슨 장화를 어쩌니 저쩌니 1시간 했니 어쩌니 저쩌니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혼자서 뻘밭에서 장화 신기 어렵고 신고 벗기 어렵습니다. 또 대표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사진 찍기용이지 뭘 새삼스럽게 홍준표 대표한테만 사진 찍기용이라 하느냐라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최고위원들은 하루 종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떠나서 홍준표 대표도 기왕 안 가는 거면 정치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그 명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기업에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기초하는 데 노력을 했던 주진형 전 하나 정권 대표, 지난 청문회 때 김성현 하나 회장 앞에서 한 소리 하고 이러면서 최근에 인기가 좀 높아진 인물이죠.
자, 이분이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김종인과 더불어 영입을 해서 정계에 발을 들여서 민주당의 총선 정책 공약 부단장과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등을 역임한 그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가차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저임금을 10,000원을 해서 한마디로 저소득층에 있어서 노동을 해도 살만한 정도의 최소 생활이 보장될 만한 정도의 돈은 줘야 된다. 그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또 상당한 부분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기존의 각종 복지를 나눠 먹기 식으로 지금 무상급식이나 각종 기초연금이나 반값 등록금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해왔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도 정부가 다 개인이 줘야 될 월급까지도 정부 예산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다 나눠먹고 이제 또 낮은 월급까지 정부가 보조해 준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복지를 노동하는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장애인이나 이 노인이나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것저것 중에 선택은 해야지 한마디로 정세 없는 복지 한다면서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부자들에 대해서 정세한다고 오늘 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잖아요. 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출 구조를 절약을 해서 세금을 나가야 될 때를 아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연 정액되는 세금이나 또 그동안에 이렇게 탈루된 부분을 이렇게 찾아내서 더 늘리겠다. 박근혜 정부도 이야기했고 이명박 정부도 이야기했는데 잘 안 돼서 담배값 올리고 뭐 유리지갑 월급 받는 사람 셀러리맨들 틀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또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부자 정세부터 시작해서 법인세부터 해서 좀 있으면 세금을 슬금슬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100대 과제 발표할 때는 정세 없다, 복지 늘리겠다 하고 기존의 지출과 수입을 늘려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 화수분도 아니고 그렇게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 누가 정권 잡아서 마음대로 돈 나눠주지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제가 정권 잡으면 전 국민들한테 한 1억씩 나눠주겠습니다. 가구별로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주진영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다면서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고 오늘 뗐는데요. 그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비유하면서 누가 주장한 것이도 그 취지도 근거도 예상 효과 분석도 모호하게 이까지 와버렸고 대기업 노조의 선무당 소리를 당론이라고 받은 김에 이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만원하고도 관계없이 7, 8천만원 1억씩 받는 대기업 노조가 저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비정규직한테 비판을 받으니까 비정규직을 자기들 똘마니로 두고 싶어서 뭐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결국은 이걸 내걸어가지고 그거 뭐 받아봤자 200만원 조금 넘으니까 자기들하고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니까 저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닌 거 대기업 노조가 선심 쓴 것을 그냥 덜컥 정권 잡겠다는 사람이 받은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는 누가 이것을 주창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그냥 들어있었다라는 말만 놔둔다. 아무도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홍장표 씨 등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할 때 이를 구현할 정책 수단의 예시로 최저소득 인상을 거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홍장표 씨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정책 수단으로 하나로 들었을 뿐이지 2020년까지 만원 주자고 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장표 같은 경제학자들이 한 2년 전입니까? 문재인 대표의 경제는 뭐냐 하니까 서민들과 노동자 등의 소득을 올려주는 부분을 통해서 이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함으로써 경제가 바닥에서부터 활성화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이 보수의 주류 경제학은 위에서 대기업이나 가진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그들이 한마디로 낙수 효과를 통해서 돈을 밑으로 뿌려서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다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거꾸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주면 이것이 소비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투자로 선순환된다. 즉 위에서 내려오는 낙수 효과냐, 안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파운틴, 즉 분수 효과냐, 즉 분수 효과에 이 바탕을 둔 이야기죠. 자, 이어 지지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요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즉 최저임금 인상이나 통신요금이나 또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 여러 개의 예 중에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예 중에 하나였는데, 몸통은 아니었는데 이걸 다 한다고 해서 임금주도 성장은 되지 않는다. 김상조처럼 마중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포울릴 지하수는 어디서 나오나? 처음에 마중물이라면, 만원 해주는 게 마중물이라면, 그러면 이제 마중물을 부으면 펌프에서 밑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지하수는 뭘로 갖고 할 거냐?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오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또 근거도 없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사람이 없다. 왜 만원이냐고 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뭐 6,000원대에 있었으니까 6,470원이었으니까 만원으로 그냥 해주면 간단하고 듣는 사람들이 만원이나 이렇게 해서 만원 아니냐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때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소득의 기준으로 50%보다 더 많은 가 아닌가를 최저임금을 대충 계량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45%에 달한다는 거죠. 한국은 조금만 올려도 50%를 금방 넘어버린다. 만원이면 중위소득 50%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기준으로 하는 이런 액수에 비해서 한국은 지금 최저임금이 훨씬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예상 시나리오조차도 없다면서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이라면 그것을 실시했을 때 나타날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는데, 이미 이런 벌어져서 올렸고 또 내년에도 올리고 해서 20년에는 만원 가겠다고 하는데, 물론 말로는 1년 해보고 한다지만 가려고 작정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도 언론에 의한 논란이나 국회 예산정책서가 만든 자료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 또 김동연 부총리가 인상 다음 날 부작용에 대해서 이걸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상하다. 자기들이 이를 저지르고 나서 다음 날 이를 옹호하는 대신 부작용 경감 대책을 늘어놓는 것도 세상에 처음 본다면서,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 정부의 누군가가 이런 이유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가 동의한 것이고 이런 효과가 나타낼 거라고 자신 있게 설명하는, 주도하는 사람 누군가는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 하는, 내 아이라고 하는 부모가 하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가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일단 올해만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도 덜컥수를 두고 나서 좀 일을 저질렀네 하고 깨달은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탈원전도 저질렀죠. 그래서 기존 원전도 저지시키려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정농단도 제대로 처벌하겠다고 캐비넷 문건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캐비넷 문건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매일 터뜨리기 바쁩니다. 자, 북한과 대화도 저질렀습니다. 미국 가서 주도라는 글자 하나 받아와서 그 앞에 붙어있는 단서나 미국과 합의를 무시하고 일본을 무시하고 대화 제안했다가 사건 터졌습니다. 매사를 지금 저질러고 보고 사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정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해야지. 역대 정권치고 부패 없었던 정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정권이 부패로 쓰러져 갔습니다. 이 정권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처벌하느냐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반복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맞추고 가면서 드러난 부패는 할 수 없이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야지. 자기들도 집권했을 때 부패해놓고 남들처럼 이제 와가지고
지금 정권을 가지고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칼날을 휘두르면 그 칼에 나중에 현 정권의 실세들이 다 베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저지르고 뛰고 나서 생각하는 이 정권의 행태가 고쳐지지 않으면 이 정권 또한 박근혜 정권처럼 그렇게 무너져 갈 겁니다.